이번 계엄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민주주의가 무색해지는 감정을 느끼셨을 겁니다. 가족의 안전, 각자의 자유, 평생 쌓아온 명예까지도. 이번 영상에서는 과거의 계엄과 탄핵 사태를 경험했던 한 어르신의 각색된 이야기를 통해 이번 사태를 되짚어보고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 현대사의 아픔과 용기,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 할아버지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잊고 살았던 민주주의의 가치와 노년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하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여러분은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루탄이 터지던 거리, 군홧발에 짓밟히던 민주주의의 불씨,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우리의 자유, 그 시간 속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이 지금은 백발이 된 채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박정훈 교수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사회적 갈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용기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대 간 단절과 이념적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노년의 경험과 지혜는 종종 구시대의 유물로 치부되고 젊은 세대의 목소리는 경험 부족으로 평가절하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회의 발전은 서로 다른 세대의 지혜와 열정이 만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한 노인의 마지막 투쟁을 통해 잊혀져가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세대를 뛰어넘는 연대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지피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큰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정부의 무자비한 계엄과 그 정부를 탄핵으로 이끈 할아버지의 지옥 같은 일상,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69살의 박정훈입니다. 매일 새벽 4시, 오래된 습관처럼 잠에서 깹니다. 창밖으로 아직 어둠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며 4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진압봉에 맞아 터진 이마,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외쳤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계엄군에게 끌려가던 제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교수님 도망치세요. 우린 괜찮으니어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제자의 목소리. 하지만 전 도망치지 않았고 그 결과 2년간의 감옥살이와 교수직 박탈이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출소 후에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어떤 대학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죠. 오늘따라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골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심해지지만 이보다 더 아픈 건 가슴 한구석에 남은 상처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지금의 정부는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저버린 듯합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아침 뉴스에서는 또다시 비상계엄령 연장에 대한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는 명목 하에 6개월째 계속되는 계엄. 저는 쓴웃음을 지을 뿐입니다. 80년대와 다를 바 없는 구실이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그토록 싸웠던 건 아닌데. 작은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냅니다. 민주화 운동 당시 함께했던 동료들, 학생들의 얼굴이 담긴 사진들입니다. 그들 중 절반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살아남은 이들도 각자의 생존을 위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80년 5월 제가 지켜보던 그 광장에서 쓰러져간 목숨들이 제게 부여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칸방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의 먼지가 반짝입니다. 한때는 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던 교수였지만 이제는 그저 쓸쓸한 노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정치에 관심 없는 평범한 노인이라 생각하지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시민연대 모임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나이든 노인이라 무시당할지도 모르지만 역사의 산증인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바지 주머니에 낡은 학생증을 넣습니다. 80년 5월 제가 연행되던 날 주머니에 있던 그 학생증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잊지 말아야 할 증거이자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입니다. 오래된 코트를 걸치고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때 문 밖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인터폰도 없이 누군가가 제 문을 두드립니다. 박정훈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자 2명의 사복 경찰이 서 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표정을 보며 40년 전 그날이 떠오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만요. 코트라도 입고 나가겠습니다. 40년 전에는 두려움에 떨던 젊은 교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들을 따라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또한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길 것이다. 국가보안팀 사무실의 차가운 철제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지만 창문 하나 없는 이 공간에서는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속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계엄 해제와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제목의 글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정훈 씨, 당신 나이에 이런 일로 여기 오게 될 줄은 몰랐겠죠. 수사관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그의 태도는 공손하지만 눈빛에는 냉정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상했습니다. 80년대에도 똑같은 이유로 연행됐으니까요. 제 대답에 수사관의 표정이 잠시 흔들립니다. 요즘 노인들이 SNS를 하면서 국가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당신 같은 소위 민주화 세대는 과거에 집착해서 현재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를 왜곡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담담히 대답합니다. 불가피한 조치라. 5.18 당시에도 그들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불가피한 진압이라고요. 6시간의 신문이 끝난 후 저는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구속은 면했지만 추가 수사 중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전화는 이제 도청될 것이고 인터넷 활동은 모두 감시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유일한 아들 준영이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들 준영이는 대형 IT 기업의 중역으로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 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죠. 저와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셈입니다. 집에 돌아오자 현관문 앞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이런 식으로 정부에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반갑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습니다. 준영아, 너는 지금의 이 상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6개월째 계속되는 계엄령, 언론 통제, 집회 금지. 이게 우리가 원했던 민주주의니? 아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세상은 변했어요.
지금은 국가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국제 테러리즘, 경제 위기.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자유, 제한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 일시적이라는 말을 얼마나 오래 들어왔는지 모른다. 내가 너만한 나이였을 때도 그들은 일시적이라 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이 7년을 넘어갔지. 아들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우리 가족 모두 위험해집니다. 제 아이들, 아버지의 손주들은 어쩌고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손주들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아버지, 이번만 경고로 넘어간 것 같지만 다음번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제발 조용히 지내세요. 아들은 이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면서까지. 하지만 그날 밤 TV 뉴스에서 대학생들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다 연행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40년 전 제 학생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니, 이대로는 안 된다. 노트북을 켜고 익명 VPN을 설치합니다. 정부의 감시를 피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라는 이름으로 새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경험, 계엄의 위험성, 그리고 지금 정부의 문제점을 상세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저항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제 손주들이 자랄 미래는 이런 세상이 아니어야 하니까요. 박정훈 교수의 진실의 목소리 블로그가 화제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생생한 증언과 현 정부 비판 글이 젊은 층 사이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어느새 제 블로그는 한 달 만에 5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익명 VPN을 통해 게시한 글들이 대학생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되었고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디지털 혁명가라고 부르기 시작했지만 정작 저는 컴퓨터 앞에서 두 손가락으로 느리게 타자를 치는 노인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할아버지 블로그 이야기예요. 손녀 미나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뉴스 사이트가 열려 있고 제 블로그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손녀는 블로그의 진짜 주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단지 같은 이름을 가진 누군가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까? 손녀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아려옵니다. 그래, 나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그날 저녁 아들 준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아버지, 진실의 목소리가 아버지 맞죠?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그런 첨단 기술을. 거짓말 마세요. 정부 사이버 안보팀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VPN을 써도 결국 흔적은 남아요. 아버지 노트북에서 접속한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내가 나를 감시했다는 거니? 아들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직접 감시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름이 수사 대상 목록에 올라왔어요. 내일 아침에 체포 영장이 발부될 거예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인가? 아버지, 지금 당장 이 집을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정부 편이 아니었어. 아버지 블로그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80년 5월에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 어머니가 남겨주신 일기도 찾아 읽었어요.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일기를 남겼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절 아버지의 투쟁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기록해 두셨어요. 저는 그동안 회사와 출세만 생각하느라 그런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10분 안에 짐을 챙겨주세요. 최소한의 필수품만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도움으로 서울을 빠져나왔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 아들의 대학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으로 한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내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첫날 밤,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게 맞는 걸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 아닌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손녀 미나에게서 온 메시지가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경찰이 집에 왔다 갔어요. 할아버지가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돼요.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 블로그가 폐쇄됐대요. 메시지 뒤에는 링크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클릭해보니 박정훈 교수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 페이지였습니다. 이미 3만 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해 있었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나 하나를 막는다고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할 일은 더 이상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불씨를 더 큰 불길로 키우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펜션 주인의 도움으로 새 노트북과 더 안전한 암호화 프로그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의 목소리 2.0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블로그가 아닌 전국의 시민들이 자신의 증언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입을 막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각까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목소리를 모읍시다. 이것이 제가 새 플랫폼에 남긴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의 은둔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진실의 목소리 2.0은 정부의 지속적인 차단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우회 접속 방법이 빠르게 퍼졌고 시민들은 암호화된 메시지 앱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보였습니다. 정부 내부 고위 공직자들이 익명으로 기밀 문서를 제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디지털 감시 계획 문서였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빌미로 전 국민의 통신 내용과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보 목적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반체제, 인사 색출이 주목적입니다. 이 제보를 공개했을 때 전국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거셌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계엄 철회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학교도 시위 중이에요. 저도 참여하고 있어요. 손녀 미나의 영상통화 메시지를 받았을 때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손녀가 자랑스러웠지만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미나야, 조심해라. 최루탄이 터지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문득 40년 전 제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준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정부가 진실의 목소리에 배후 세력을 색출한다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수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돕기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제공해 왔고, 또한 제가 안전하게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왔습니다. 더 끔찍한 소식이 있어요. 미나도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대학 시위대의 주동자로 지목됐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위험에 처한 이상 제가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펜션 주인이 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갑니다. 제 가족이 위험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자살 행위예요. 지금 박 교수님은 전국에서 가장 수배가 많이 내려진 사람이라고요. 그의 말이 맞았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누군가는 정면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제 역할인 것 같군요. 노트북을 열어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내일 저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그리고 모든 시민의 자유를 위해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저를 체포하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진실은 체포할 수 없습니다.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은 평화로웠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 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선택일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는 동안 제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는 청와대 앞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은 이미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교통이 막혀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거리에는 계엄 철폐, 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 80년대를 함께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아니세요?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80년대 함께 투쟁했던 동료였습니다. 당신 지금 가장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히 나타나셨어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네. 내 가족이 위험해졌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일으킨 불씨가 이렇게 큰 불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청와대 앞. 40년 만에 다시 광장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제 마음은 경랑 속에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오늘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이 부당한 계엄에 대한 진실을 대한민국 국민들께 직접 알리겠습니다. 저를 체포하려면 하십시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은 이미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엄 철폐, 민주주의 수호라는 구호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최전선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아들 준영과 손녀 미나,
그리고 그 옆에는 40년 전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영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왜 오셨어요? 너무 위험합니다. 난 도망칠 수 없다. 내 어머니의 일기에도 썼겠지만 이게 내 삶이야.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 그때 시위대 사이로 누군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박정훈 교수님, 연설 부탁드립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날의 외침이 오늘 다시 이 광장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횡포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이렇게 모인 우리의 목소리는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군중들의 함성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더 멀리 퍼졌고, 그 순간 저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한 의지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계엄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 모든 기본권은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될 수 없는 우리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었지만 경찰과 군인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저쪽을 보세요. 아들이 가리킨 방향에는 국가정보원 간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제가 묻자 아들은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뉴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보입니다.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디지털 감시 계획의 전모를 담은 기밀 문서 5,000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현 정부가 계엄령을 통해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영구 집권을 꾀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시위 현장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 저도 몰랐습니다. 제 상관님이 사실 진실의 목소리에 핵심 정보를 제공해 온 내부자였다니. 역사의 물결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급류의 중심에 저와 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시민들과 함께 그날 밤 우리는 청와대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군인들과 경찰들도 철수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시위대에 합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철회, 대통령 탄핵 결정. 다음 날 아침 전국의 신문과 방송은 이 한 줄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전날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공개한 문서들은 폭발적인 파장을 일으켰고 여당 의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국회는 긴급 소집되어 압도적 다수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고 울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피를 흘리며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당신이 없었다면 이 승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젊은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닙니다.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모든 시민들의 승리입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불씨를 살려낸 것뿐입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무거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면 어떻게 쉽게 무너지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용기가 필요한가. 집에 도착하자 아들 준영과 손녀 미나가 반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졌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에서도 영웅이 됐어요. 미나가 폴짝폴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더 깊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어머니의 일기를 읽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니다, 준영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회사에서 쌓은 경험이 이번에 큰 도움이 됐잖니. 그리고 무엇보다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준 것, 그것만으로도 내게는 큰 의미가 있단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계엄령 철회와 탄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미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단다, 미나야. 민주주의는 단 한 번의 승리로 완성되지 않아.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지. 그럼 할아버지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또 블로그 쓰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의 투쟁으로 너무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에너지도 느껴졌습니다. 글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기여해야 할 것 같구나.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잊지 않도록 하는 일 말이야. 아들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늘 느꼈던 것이 있어요. 기술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거죠. 감시와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소통과 자유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대학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제가 가르치던 바로 그 강의실이었습니다. 초청 강연을 부탁받은 것이었죠. 강의실에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강단에 서서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교과서 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가치를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강의실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훈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노인의 용기가 어떻게 국가의 큰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를 초월한 이해와 소통이 사회적 변화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의 단절,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박정훈 교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한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다른 세대와의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젊은 분들은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각과 열정을 인정해 주세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시작해 점차 지역사회로 그 대화의 범위를 넓혀보세요. 민주주의는 거창한 선언이나 큰 행사에서만 시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행동 속에서 숨 쉬는 살아있는 가치입니다. 오늘 식탁에서 가족과 나눌 대화, 이웃과 나눌 작은 도움의 손길, 그리고 불의를 보았을 때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와 깊은 통찰을 더 많이 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25 전쟁을 겪은 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황금빛 노후 채널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침묵하는 다수가 아닌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는 소수에 의해 바뀌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바로 내일의 역사입니다. 황금빛 노후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